서울의 겨울은 유리처럼 차가웠다. 거리마다 흰 숨이 흩어지고 사람들의 발소리는 얼음 위를 걷는 듯 조심스러웠다. 대한그룹 본사 47층 유리벽 안. 윤재혁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유리 너머로 보이는 회색 하늘 아래 수십 개의 빌딩이 서로의 그림자를 삼키고 있었다. 그는 늘 그랬다. 어떤 순간에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남자. 사람들은 그를 냉철하다고 말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다. 그의 내면엔 늘 한 줄의 미세한 균열이 있었다. 그건 사랑이라는 단어로도 결핍이라는 단어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이름 없는 갈라짐이었다. 그날 그는 처음으로 그 균열의 끝에서 한 여자를 보았다. 서지안. 그녀는 로비 한가운데 서 있었다. 한 손엔 프로젝트 서류, 다른 손엔 커피잔. 사람들 사이를 스치며 걸어오던 그녀의 시선이 잠시 그의 시선과 마주쳤다. 그 짧은 순간 그는 이상한 정적을 느꼈다. 마치 도시의 모든 소음이 꺼지고 시간이 한 장의 사진처럼 멈춘 것 같았다. 그녀의 눈빛은 결정처럼 맑았다. 하지만 그 속에는 이유 모를 단단함이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했다. 그 작은 제스처가 이 도시의 수많은 계산된 인사들과는 달랐다. 거기엔 당신을 알고 싶어요. 라는 말보다 더 오래 남는 온기가 있었다. 그날 이후 그는 이상하게도 회의 중에도 운전 중에도 그녀의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건 곧 습관이 되었고 습관은 집착으로 바뀌었다. 며칠 후 그녀를 다시 본 건 이사회 보고 회의였다. 그녀는 외부 컨설턴트로 초청되어 있었다. 주제는 사회적 책임 경영과 브랜드 이미지 개선. 그는 처음으로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한 여자에게 집중되는 장면을 봤다. 그녀는 단정한 블라우스와 검은 재킷 차림이었지만 그 어떤 장식보다 눈부셨다. 기업의 평판은 숫자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웠다. 사람이 신뢰하는 건 실적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회의실 안이 정적에 잠겼다. 그녀는 PPT 리모컨을 내려놓고 참석자들을 천천히 바라봤다. 우리가 하는 일의 중심엔 늘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에 그는 처음으로 가슴 어딘가가 떨렸다. 그녀의 눈빛은 도전적이지 않았다. 그저 진심이었다. 그날 밤 그는 퇴근길에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이름을 불러보았다. 서지안. 그 이름이 입술을 떠나는 순간 그의 세계가 조금 흔들렸다. 며칠이 흘렀다. 비가 내리던 오후 그는 우연히 회사 근처 카페 앞에서 그녀를 다시 봤다. 그녀는 종이컵을 들고 서 있었다. 창밖의 비를 바라보는 눈빛이 조용했다. 지안 씨? 그가 말을 건넸다. 그녀가 돌아봤다. 잠시 놀란 듯한 표정, 그리고 곧 미소. 아, 부회장님. 여기서 다 보네요. 이 근처에서 자주 회의가 있어서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같이 커피라도 마실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한마디가 그들의 첫 대화가 되었다. 창가 자리에 마주 앉은 두 사람. 비가 유리창을 두드렸고 거리에 불빛이 희미하게 번졌다. 부회장님은 비 오는 날 좋아하세요? 지안의 물음에 그는 생각에 잠겼다. 어렸을 땐 싫어했어요. 모든 게 젖고 지저분해지니까. 그런데 요즘은 조금 다르게 느껴요. 어떻게요? 비가 내리면 사람들이 다 같은 속도로 걷잖아요. 누가 부자고 누가 가난한지 구분이 없어져요.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다. 그런 생각, 부회장님 같은 분이 한다는 게 조금 신기하네요. 그는 웃었다. 왜요? 대부분은 그런 걸 생각할 여유가 없잖아요. 그녀의 말은 그의 마음 어딘가를 흔들었다. 그는 그때 알았다. 이 여자는 단순히 예쁘거나 현명한 게 아니라 본다는 사람이란 걸. 세상의 틈, 사람의 결, 마음의 그림자를. 그녀는 그걸 보았다. 그날 이후 그의 일상은 변했다. 보고서보다 그녀의 말이 더 오래 남았고 회의보다 그녀의 미소가 더 선명했다. 그녀가 없는 하루는
색을 잃은 화면 같았다. 그건 시작이었다. 그가 처음으로 세상보다 한 사람을 더 신경 쓰게 된 순간. 그날 이후 그녀와의 대화는 자연스러웠다. 그러나 그 자연스러움 속엔 조심스러움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늘 일정한 거리를 두었다. 웃을 때도 대답할 때도 마치 선 하나를 마음속에 그어놓은 듯했다. 그 선을 넘지 마세요. 그녀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재혁은 그 선을 보며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졌다. 사람들은 말한다. 닿을 수 없는 것이 가장 강하게 끌린다고. 그 말은 진실이었다. 하루는 그녀가 늦게까지 야근을 했다. 그는 퇴근길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녀와 마주쳤다. 지한 씨, 아직 퇴근 안 했어요? 보고서 정리 중이에요. 이번 프레젠테이션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서요. 마지막 기회라니요? 그녀는 잠시 웃었다. 계약 연장 쉽지 않잖아요. 큰 회사엔 언제나 사람보다 성과가 우선이니까요. 그 말에 그는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했다. 그는 문득 말했다. 지한 씨는 그럼 왜 이런 일을 해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봤다. 세상이 변한다고 믿고 싶으니까요. 그 말은 단순한 대답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심이었다. 누군가는 이걸 바꿔야 하잖아요. 비정한 구조, 이해와 폭력 사이의 경계. 그게 누군가의 일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녀의 말에 그는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느꼈다. 나도 언젠가 저런 말을 했었지. 하지만 그는 잊고 있었다. 그의 자리, 그의 이름, 그의 책임 속에 묻혀 있었다. 그는 묻고 싶었다. 그럼 나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러나 그는 묻지 못했다. 대신 그녀의 옆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어깨에 빛이 내려앉았다. 컴퓨터 화면에 푸른 빛이 그녀의 머리카락에 닿았다. 그 순간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 보였다. 며칠 후 그녀는 본사 지하의 작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는 우연을 가장해 그 자리에 앉았다. 여기 혼자예요? 네, 사람 많은 곳은 좀 피해서요. 그럼 오늘은 예외로 하죠.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봤다. 그리고 잠시 후 조용히 미소 지었다. 예외는 늘 위험하죠. 그래도 가끔은 괜찮잖아요. 부회장님은 위험을 좋아하나요? 그건 사람에 따라 다르죠. 그 말에 그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식사가 끝날 무렵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늘 저녁 시간 괜찮아요?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부회장님, 그건 좀 위험한 질문이에요. 그는 웃었다. 그럼 대답은 나중에 들어도 될까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그건 제가 선택할 수 있을 때요. 그 말은 그의 마음을 오래 맴돌았다. 그녀는 항상 단 한 걸음 앞서 있었다. 밤이 되면 그는 그녀의 이메일을 읽었다. 업무 보고서 속 짧은 문장들. 그 안에는 이성보다 더 따뜻한 결이 있었다. 보고 드린 수정안은 사람 중심으로 재조정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변화는 내부의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그 단어 하나하나가 그의 심장에 닿았다. 그녀는 단순한 컨설턴트가 아니었다. 그는 점점 그것을 확신했다. 그녀는 세상과 싸우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자신이 놓친 진실이라는 단어를 되찾게 만드는 사람이었다. 그는 어느새 그녀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회의에서 말을 할 때면 그는 무의식적으로 펜을 멈추고 들었다. 그녀가 눈을 마주칠 때면 그는 이상하게 숨을 고르지 못했다. 그건 사랑이었다. 하지만 그때의 그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다. 그건 감정이 아니라 관심이라며 스스로를 속였다. 그의 세상은 감정보다 이성이 앞서야 했으니까. 그러나 마음은 항상 이성보다 먼저 움직였다. 봄이 왔다. 벚꽃이 회사 앞거리에 흩날렸다. 그녀는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서류를 들고 걸었다. 바람이 불었다. 꽃잎이 그녀의 머리카락에 닿았다. 그는 그걸 바라보다가 갑자기 다가가 그녀의 어깨 위 꽃잎을 떼어냈다. 벚꽃이 잘 어울리네요. 그녀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의 손끝이
잠시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그 짧은 순간 공기마저 멎은 듯했다. 그녀는 낮게 말했다. 사람 많은 곳에서 그런 말 부회장님답지 않아요. 오늘은 그냥 사람이고 싶었어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말이 그녀의 마음을 흔든 건 분명했다. 그날 밤 그녀는 잠들지 못했다. 창밖에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유리창에 손을 얹었다. 부회장님답지 않아요. 그 말은 이상하게 그녀의 가슴을 두드렸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웃었다. 정말 이상한 사람. 재혁은 점점 변하고 있었다. 그는 회의 때마다 사람의 표정을 읽기 시작했다. 보고서의 숫자보다 직원들의 눈빛을 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말이 그를 바꿔놓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러나 그 마음은 곧 불안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회사의 내부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 경영진 중 누군가는 그녀를 싫어했다. 너무 바르고 너무 정직하다는 이유로. 부회장님, 그 컨설턴트 조심하세요. 비서실장이 그에게 말했다. 무슨 뜻이죠? 그녀가 조사 중인 프로젝트 이사회 일부랑 엮여 있습니다. 그 말이 그의 귓가에 남았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지안이라는 이름이 두렵게 느껴졌다. 사랑이 시작될 때마다 언제나 그림자는 함께였다. 그는 그것을 이제 막 깨닫기 시작했다. 이제는 도시의 봄비가 잦아들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묘한 불안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윤재혁은 어느 순간부터 회의 때마다 시선을 한쪽으로 두었다. 그녀가 앉아있는 자리, 그녀가 메모를 할 때 움직이는 손끝, 그녀가 잠깐 고개를 드는 순간의 눈빛.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세상의 중심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회의가 끝난 직후 이사회 고문 한 사람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컨설턴트 말입니다. 네. 보고서에 우리 쪽 비밀 자료가 포함돼 있던데요. 순간 회의실 공기가 달라졌다. 모두가 서로를 흘끗 바라봤다. 그는 차분히 말했다. 사내 자료는 제가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회장님. 그 승인서에 서명이 2개였습니다. 그 말은 칼처럼 그의 귓가를 스쳤다. 2개라니요? 부회장님 서명, 그리고 서지안이라는 이름이. 그는 웃으려 했지만 웃지 못했다. 머릿속이 잠시 하얘졌다. 확인해 보시죠. 고문은 말없이 파일을 밀어냈다. 그 서류엔 확실히 자신의 이름과 함께 서지안이라는 서명이 있었다. 그는 숨을 삼켰다. 그녀는 왜 서명했을까? 단순한 착오일까? 아니면 그가 모르는 또 다른 의도가 있었을까? 그날 밤 그는 그녀를 찾아갔다. 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사무실 불빛만 홀로 켜져 있었다. 그는 문을 열었다. 그녀가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부회장님? 이 시간까지 뭐 하세요? 내일 보고 준비 중이에요. 그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바라봤다. 이거 당신이 서명했습니까?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네. 내부 승인을 위해 필요했어요. 내 이름과 함께? 그게 문제인가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이건 정식 절차가 아닙니다. 하지만 부회장님이 승인하셨잖아요.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회사라는 게 그렇죠. 누구나 책임은 나눠 갔지만 결과는 한 사람만 지죠. 그 말은 날카로웠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엔 분노보다 슬픔이 있었다. 저를 믿지 못하겠어요? 그녀의 질문이 공기 속에 퍼졌다.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모르겠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 공기가 무너졌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게 답이군요. 그녀는 조용히 서류를 모았다. 이제 알겠어요. 이 회사에서 진심은 언제나 불법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그가 손을 뻗었을 때 그녀는 이미 돌아서 있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비서실은 말했다. 계약 해지입니다. 회사 내부 문건 유출 혐의로 조사 중이에요.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사라진 자리엔 한 장의 종이만 남아 있었다.
진실은 언젠가 당신에게 돌아갈 거예요. 그 문장 하나가 그를 찔렀다. 며칠 후 그녀의 이름이 뉴스에 올랐다. 대한그룹 내부 비리 제보자, 익명 폭로. 신문의 활자는 날카로웠고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그 여자였대. 부회장 이용해서 내부 문건 빼냈다잖아. 그는 그 모든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이 그녀를 배신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다. 그녀가 떠나던 날 그의 손끝이 그녀의 손을 붙잡지 않았다는 것을. 며칠 뒤 그녀는 체포되었다. 그리고 그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부회장님, 서지한 씨와의 관계가 사실입니까? 그는 짧게 대답했다. 업무 관계였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빛이 꺼진 듯했다. 그녀는 유치장 안에서 신문을 읽었다. 거기엔 그의 이름과 함께 업무 관계라는 단어가 굵게 인쇄되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신문을 접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게 그의 선택이었구나. 비가 내렸다. 밤새 내리는 비가 도시의 모든 진실을 지우는 듯했다. 그는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엔 그녀가 쓰던 펜 하나가 남아 있었다. 그는 그것을 손에 쥐었다. 손끝이 떨렸다. 왜 그랬어?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그의 목소리는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창밖에 비가 세상을 덮고 있었다. 빛과 어둠이 뒤섞여 도시가 흐릿해졌다. 그는 알 수 있었다. 그녀가 그 비 속 어딘가에서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 거라는 걸.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자신을 미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 바람은 기도처럼 혹은 죄처럼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비가 멈춘 뒤 도시는 한동안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신문 일면에서 그녀의 이름이 사라지고 사람들의 입에서도 그 이름은 금지된 단어가 되었다. 재혁은 매일 새벽 그녀가 앉던 자리 앞을 지나쳤다. 그곳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탁자 위에 놓인 커피 자국, 책상 모서리에 남은 볼펜 흔적,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체온처럼 남아 있었다. 그는 알았다. 사람이 사라져도 공간은 기억한다는 것을. 며칠 뒤 검은 차량 한 대가 회사 앞에 멈췄다. 그녀가 풀려났다는 소식이었다. 조사 결과 증거 불충분.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무표정하게 흘렀다. 하지만 그녀는 어디에도 없었다. 전화도 메일도 끊겼다. 그녀는 세상에서 지워졌다. 그날 밤 그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오래된 단독주택, 불이 꺼져 있었다. 문 앞에서 그는 한참을 서 있었다.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그의 눈앞은 희미하게 젖어 있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지안이 그곳에 서 있었다. 피곤한 얼굴, 창백한 입술, 그러나 눈빛만큼은 여전히 단단했다. 부회장님, 지안 씨.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합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의 습관이잖아요. 내가 당신을 지키지 못했어요. 당신은 당신 자신도 지키지 못했어요. 그녀의 말은 잔인했지만 정확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담배를 꺼냈다. 이 집 곧 떠날 거예요. 어디로요? 멀리요. 당신이 오지 않을 곳으로. 그녀는 담배불을 붙였다. 작은 불꽃이 어둠 속에서 빛났다. 난 당신을 믿었어요. 나도 그랬어요. 아니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나를 의심했어요. 그게 끝이었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고 손끝이 흔들렸다. 내가 그날 아무 말도 안 한 이유, 이제 알 것 같아요. 왜였어요? 당신이 이미 답을 결정해놨으니까. 그녀는 담배를 끄며 웃었다. 사랑이 끝나는 순간은 진실이 아니라 선입견이 시작될 때예요. 그 말은 그의 심장을 쥐어뜯었다. 그는 그녀에게 한 발 다가섰다. 지안 씨, 가지 마요. 그녀의 눈에 빛이 흔들렸다. 이제 서로를 봐도 같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그럼 내가 그 세상을 버리면 돼요.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그건 당신이 살아온 모든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나는 이미 내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녀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울음처럼 흐트러졌다. 사람은 하나를 지키기 위해 다른 하나를 잃어요. 당신은 회사를 지켰고 나는 사랑을 지켰죠. 결국 둘 다 무너졌네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사랑은 이기는 게 아니라 견디는 거예요. 그걸 난 너무 늦게 알았어요. 그녀는 그에게 작은 편지 봉투를 건넸다. 이건 당신 아버지가 남긴 거예요. 아버지가요? 그날 내게 맡겼어요. 혹시 너무 늦기 전에 전해달라고. 그의 손이 떨렸다. 왜 지금까지? 당신이 그걸 읽을 준비가 안 됐었으니까. 그녀는 그의 눈을 바라봤다. 이제는 할 수 있겠죠. 모든 걸 알 수 있을 때까지. 그녀는 돌아섰다. 그는 뒤에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지안 씨.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당신이 진실을 찾을 때까지 난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문이 닫혔다. 그리고 세상은 조용해졌다. 그날 밤 그는 봉투를 열지 못했다. 그저 손에 쥔 채 새벽까지 앉아 있었다. 창밖의 도시는 깨어나고 있었지만 그의 시간은 멈춰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거울 앞에서 자신을 보았다. 그의 눈에는 사람의 빛이 없었다. 마치 유리 안쪽에 그림자처럼 비쳐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봉투를 다시 들었다. 진실은 너를 무너뜨리겠지만 그 뒤에 넌 다시 서야 한다. 그녀의 필체로 쓰인 그 문장이 보였다. 그의 손끝이 떨렸다. 그는 봉투를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다. 그녀의 향기와 비냄새가 뒤섞여 그의 기억을 덮었다. 그날이 그의 파국의 밤이었다. 사랑이 무너지고 진실이 그 자리를 차지한 밤. 그는 처음으로 울었다. 아침의 빛은 차가웠다. 윤재혁은 밤새 잠을 못 잤다. 책상 위엔 편지 봉투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의 손끝이 종이를 쓰다듬었다. 진실은 너를 무너뜨리겠지만 그 뒤에 넌 다시 서야 한다.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쪼개졌다. 그는 창문을 열었다. 도시의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멀리 교회 종소리가 들려왔다. 모든 것이 평온했지만 그의 내면은 잔해뿐이었다. 그날 오전 이사회가 소집됐다. 사람들의 표정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한 임원이 입을 열었다. 부회장님, 내부 감사 결과 보고드립니다. 그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거기엔 수많은 숫자와 날짜, 그리고 한 문장이 그의 눈을 멈추게 했다. 회장 직속 비자금 계좌, 서지한 연루 의혹. 그의 심장이 멎었다. 이게 뭐죠? 검찰 쪽에서 흘러나온 자료입니다. 서지한 씨가 회장 지시로 계좌를 이동시킨 정황이 거짓이에요. 그의 목소리가 터졌다. 회의실 안이 정적에 잠겼다. 그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임원들은 눈을 피했다. 그건 감정적인 판단입니다. 감정이라도 좋아요. 그는 서류를 찢어버렸다. 그녀는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그때 이미 모든 것을 잃기 시작하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뒤 비서가 조심스레 그에게 말했다. 부회장님,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그는 천천히 걸었다. 긴 복도를 지나며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봤다. 그 속에 자신은 웃고 있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이제 낯설었다. 윤 회장은 서재에 앉아 있었다. 흰 머리, 무표정한 얼굴. 그는 신문을 덮으며 아들을 봤다. 그 여자 때문이냐? 그 한마디가 공기를 찢었다. 아버지, 사람 하나 때문에 회사가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건 사람이 아니라 진실이에요. 윤 회장은 웃었다. 진실? 진실은 돈보다 약하고 권력보다 짧다. 그건 이 세상을 몰라서 하는 소리다. 그는 아버지를 바라봤다. 그럼 거짓으로 사는 게 정답입니까? 거짓이 회사를 지키면 그게 진실이다. 그 말에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지안 씨가 당신을 덮은 이유가 그겁니까? 윤 회장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그 여자, 날 덮으려던 게 아니라 너를 지키려 했던 거다. 그의 심장이 멎었다. 무슨 뜻입니까? 그녀는 내가 한 짓을 알고 있었지. 그래서 모든 걸 자기 책임으로 끌어안은 거야. 그는 숨을 삼켰다. 그런데 왜 저한테 말하지 않았죠? 윤 회장은 피식 웃었다. 네가 믿을 리 없잖아.
넌 늘 진실보다 체계를 먼저 믿었으니까. 그의 가슴이 무너졌다. 그럼 지금이라도. 지금은 늦었어. 그 여자 사라졌다. 그날 밤 그는 다시 그녀의 집을 찾았다. 텅 빈 방. 책상 위엔 메모 하나가 있었다. 당신이 나를 믿지 않았을 때 세상은 무너졌어요. 하지만 이제 당신이 믿을 때 세상이 바뀔지도 몰라요. 그는 그 메모를 가슴에 안았다. 손끝이 떨리고 심장이 조용히 울었다. 창문 밖으로 새벽빛이 비쳤다. 그 빛은 희미했지만 따뜻했다. 그날 이후 그는 모든 결정을 혼자 내리기 시작했다. 회의에서 말하지 않고 듣기만 했다. 사람들의 표정, 숨소리, 말끝의 진동을 느꼈다. 그는 처음으로 권력의 무게를 감당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끝이 펜을 잡을 때마다 떨렸다. 이게 정말 내가 지켜야 할 건가? 그 의문이 그의 모든 행동을 바꾸었다. 그는 프로젝트를 멈췄다. 비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그리고 어느 새벽 비밀 서류 보관실에서 낯익은 서류를 찾았다. 서명 윤은아. 그의 어머니였다. 그는 손을 덮었다. 이제야 모든 게 보이네요.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 같았지만 그 속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다. 며칠 뒤 그는 어머니를 찾았다. 별장은 고요했다. 은하는 창가에 앉아 바다를 보고 있었다. 어머니, 이건 뭐예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너도 봤구나? 왜 숨겼어요? 지키고 싶었으니까. 무엇을요? 너를. 그녀의 눈가가 젖었다. 그 여자는 날 용서하지 못했지만 널 지켰어. 그게 그녀의 사랑 방식이었어. 그는 숨을 삼켰다. 그녀를 찾아야겠어요. 찾지 마. 왜요? 사랑은 때로 멀어지는 게 용서야.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난 이제 그녀를 믿어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럼 널 믿어. 그날 밤 그는 편지를 펼쳤다. 지안의 필체가 흔들리는 줄처럼 보였다. 언젠가 당신이 진실을 믿게 되면 그때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겠죠. 그는 그 문장을 읽으며 눈을 감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무너졌다. 그러나 그 붕괴 속엔 한 줄기 빛이 스며들었다. 그건 죄책감의 빛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죄의식이 그를 다음 단계로 이끌었다. 그는 결심했다. 진실을 밝히자. 그게 내 유일한 속죄다. 그날 이후 윤재혁은 모든 일정을 멈췄다. 비서실엔 아무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부회장님 이상해졌대. 그 여자 사건 때문이라던데. 그는 들리지 않는 척했다. 하지만 모든 말이 들렸다. 그 말들이 그의 가슴을 찔렀다. 밤마다 그는 그녀의 흔적을 찾아 나섰다. 서지안의 이름이 남은 모든 곳을 뒤졌다. 퇴사 기록, 프로젝트 파일, 출장 보고서, 카드 사용 내역. 그녀의 행적은 바람처럼 사라져 있었다. 그가 찾은 건 단 하나의 주소. 부산, 오래된 항구 근처의 작은 아파트. 그는 그곳으로 향했다. 밤기차 창문에 비친 도시의 불빛이 천천히 멀어지고 있었다. 기차 안의 공기는 눅눅했고 그의 손엔 낡은 편지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진실은 언젠가 당신을 찾아올 거예요. 그 문장을 반복해 읽었다. 그의 눈은 붉게 물들었다. 진실은 도대체 뭘까? 왜 이토록 늦게 오는 걸까? 그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다. 부산역에 내렸을 때 바람엔 바다 냄새가 섞여 있었다. 소금기와 기름 냄새가 뒤섞인 공기. 그 냄새 속에 이상하게 그녀의 향기가 느껴졌다. 그는 오래된 골목을 걸었다. 벽의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낡은 간판이 흔들렸다. 302호. 그녀의 이름이 적힌 우편함.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다. 아무 대답이 없었다. 다시 눌렀다. 역시 조용했다. 문틈으로 빛 한 줄기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레 문을 밀었다. 잠겨있지 않았다. 방 안은 시간이 멈춘 듯했다. 테이블 위엔 반쯤 마신 커피, 열린 노트북, 그리고 흑백 사진 몇 장. 사진 속에는 윤은아, 그의 어머니,
그리고 젊은 시절에 윤 회장이 있었다. 그녀는 이 사진을 어디서 구한 걸까? 그가 사진을 들여다보는 순간 뒤쪽 문이 열렸다. 누구세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 그는 돌아봤다. 머리가 희끗한 중년 여인이 서 있었다. 혹시 서지한 씨를 찾으시나요? 네, 여기 사시지 않았나요? 여인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녀는 어디로 갔나요? 몰라요. 병원으로 실려간 뒤 그냥 사라졌어요. 병원이라니요? 한밤중이었어요. 피를 토하면서 쓰러졌다고.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여인은 낡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그녀가 혹시 누가 오면 전해달라고 했어요. 윤재혁이라는 이름으로. 그는 봉투를 받았다. 손이 떨렸다. 그녀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의 입술이 떨렸다. 감사합니다. 그는 허리를 숙이고 천천히 걸어 나왔다. 바깥 공기는 차가웠다. 골목 끝에 가로등이 깜빡거렸다. 그는 봉투를 열었다. 안엔 한 장의 메모와 병원 진료 기록이 있었다. 간암 3기. 치료 거부. 그의 눈이 흔들렸다. 메모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당신이 진실을 찾을 때 나는 내 죄를 끝내려 해요. 그 문장은 칼처럼 그를 베었다. 그날 밤 그는 바닷가를 걸었다. 파도 소리가 귀를 때렸다. 비린내와 바람이 뒤섞였다. 그는 파도 속으로 소리쳤다. 지한 씨. 바람이 대답하지 않았다. 나 이제 믿어요. 당신이 옳았어요.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는 바다에 무릎을 꿇었다. 물결이 발목을 덮었다. 차가운 물이 그의 심장을 식혔다. 돌아와요. 제발. 그의 입술이 떨렸다. 눈물이 바닷물에 섞였다.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윤재혁 씨입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 네. 환자분이 남긴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오시죠. 어디입니까? 부산대병원 10층 중환자실. 그는 숨을 삼켰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는 달렸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거리에 불빛이 번지고 차량 경적이 울렸다. 하지만 그의 귀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병원 복도. 불빛이 희미했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문 앞에 섰다. 문틈 사이로 의료기계의 삐 소리가 들렸다. 그는 문을 열었다. 그녀가 있었다. 창백한 얼굴, 가느다란 숨, 그리고 미소. 왔네요.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처럼 가늘었다. 그는 손을 잡았다. 왜 이제야 말했어요? 말하면 당신이 날 떠나지 못할까봐.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난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당신의 세상에 내가 있을 자리는 없다는 걸. 그의 눈가가 젖었다. 난 이제 다 버렸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럼 내가 사라진 의미가 없잖아요. 지한 씨. 괜찮아요. 이제 내 안엔 평화가 있어요.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나 하나만 약속해요. 뭐든요. 진실을 말해요. 당신의 목소리로.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약속할게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럼 됐어요. 그녀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의료기계의 소리가 길게 울렸다. 그는 손을 놓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병원 옥상에 올랐다. 비가 그치고 도시는 고요했다. 하늘에는 달이 떠 있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당신이 남긴 진실, 내가 말할게요.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섞였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 비가 그친 다음 날 도시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윤재혁은 병원 옥상에서 내려와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만 반복했다. 진실을 말해요. 당신의 목소리로. 그 말이 그의 가슴 속에서 계속 울렸다. 살아있는 동안 해야 할 유일한 약속처럼. 며칠 뒤 새벽 5시 전화가 울렸다. 비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부회장님 회장님께서 심장마비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화기 너머로 사망이라는 단어가 들렸지만
그의 머리는 공백이었다. 침대 끝에 앉은 그는 손끝으로 이불을 쥐었다. 이제 모든 게 시작이구나. 장례식장. 검은 양복과 향냄새. 하얀 국화꽃 위에 윤 회장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았다. 위대한 리더였지. 그래도 아버지로선 냉정했대. 그는 그 모든 말을 묵묵히 들었다. 향연기 너머로 보이는 사진 속의 아버지는 여전히 무표정이었다. 어머니 윤은아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단정하게 앉아 사람들의 조문을 받았다. 재혁은 그녀의 옆에 앉았다. 어머니. 응. 아버지는 무슨 말 남겼어요? 그녀는 잠시 그를 보았다. 유언장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 그게 다예요? 그게 전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장례 3일째 밤. 사람들이 모두 떠난 빈 빈소. 촛불이 흔들렸다. 그는 그 앞에서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아버지, 이제 제가 당신의 거짓을 밝힐게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은하였다. 그게 네가 할 일이 아니야. 왜요? 죽은 사람은 이미 벌을 받았어. 그럼 산 사람은요? 산 사람은 기억해야지. 다시는 같은 짓을 하지 않도록.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는 차마 묻지 못했다. 그 기억 속에 당신도 있나요? 이사회는 열흘 뒤에 열렸다. 회장은 세상을 떠났고 그의 자리엔 윤재혁이 앉았다. 모두가 박수를 쳤다. 이제 새로운 시대입니다. 그는 그 소리를 들으며 웃었다. 하지만 그의 속은 비어 있었다. 회의가 끝나자 비서가 조심스레 그에게 전달했다. 이 봉투는 회장님 유언장과 함께 남겨진 서류입니다. 봉투 겉면엔 윤 회장의 필체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이 편지는 윤재혁에게. 내 죄를 인정한다. 그의 손이 떨렸다. 서류를 펼치자 숨이 멎었다. 하청업체 사망사건 내역, 윤은아 직인. 비자금 계좌 이체 명령, 윤은아 서명. 그는 두 손으로 서류를 덮었다. 눈앞이 흐려졌다. 어머니가. 그의 머릿속을 수백 개의 기억이 스쳤다. 지안의 눈빛, 그녀의 경고, 그리고 어머니의 조용한 미소. 모든 퍼즐이 서서히 맞춰졌다. 지안이 왜 모든 죄를 뒤집어 썼는지, 왜 끝까지 말하지 않았는지. 그녀는 그의 가족을 지키려 했던 것이다. 그의 어머니를. 그리고 그 가족의 이름을. 그는 의자를 밀치고 일어났다. 창문을 열었다. 비 내린 공기 냄새가 밀려들었다. 이제 모든 걸 밝혀야 해. 그게 그녀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야. 그의 손이 떨렸다. 그러나 결심은 단단했다. 며칠 뒤, 그는 신문사 기자에게 연락했다. 대한그룹 윤 회장 비자금 자료를 공개하겠습니다. 기자는 놀란 숨을 내쉬었다. 부회장님, 그건 자살행위입니다. 괜찮아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단단했다. 그날 밤, 그는 지안의 편지를 다시 꺼냈다. 진실을 믿는 순간, 그건 당신의 것이 돼요. 그는 편지를 품에 넣고 창문을 열었다. 하늘엔 달이 걸려 있었다. 그 빛은 그녀의 미소처럼 흔들렸다. 다음 날 아침, 전국 뉴스가 터졌다. 대한그룹 윤 회장, 비자금 사건 내막 공개. 현 부회장 윤재혁, 모든 문서 자진 제출. 사람들의 반응은 분열됐다. 누군가는 영웅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배신자라 비난했다. 그러나 그는 어떤 단어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으니까. 그날 저녁 그는 병원 옥상에 다시 섰다. 지안이 숨을 거둔 그곳. 바람이 분다. 하늘이 푸르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당신의 세상이 조금은 달라졌을까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 눈물은 빛을 머금고 떨어졌다. 뉴스 화면이 도시의 모든 전광판을 덮었다. 대한그룹 비자금 전무 공개. 윤재혁 부회장 자진 제출. 거리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누군가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욕을 했다. 카메라 앞에서 기자가 물었다. 왜 지금 공개하셨습니까? 그는 짧게 대답했다. 진실은 타이밍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그 한 문장만으로 세상은 갈라졌다. 사무실 앞에는 언론과 시위대가 몰려들었다.
영웅인가 배신자인가. 피켓이 흔들리고 플래시가 터졌다. 그는 창문을 내렸다. 비서가 물었다. 부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이제 괜찮아요. 이제야 숨이 쉬어져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그날 밤 어머니 윤은아가 그를 찾아왔다. 검은 코트를 입은 그녀는 여전히 우아했지만 얼굴에는 그늘이 졌다. 이렇게까지 해야 했니? 해야 했어요. 모든 걸 잃을 텐데. 이미 잃었어요. 은하는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너 그 여자 때문이지? 아니요. 이젠 그녀 덕분이에요. 그녀의 손이 떨렸다. 지안, 그 아이는 나보다 먼저 진실을 알았지. 무슨 뜻이에요? 그 아이는 우리 가문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 그의 눈이 커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은하는 의자에 앉았다. 20살 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우리 하청업체에 있었지. 그 사람이 윤 회장의 결정 때문에 죽었어. 공기가 멎었다. 그는 숨을 삼켰다. 그 아이는 그때부터 우리 이름을 기억했어. 복수를 하려 했겠지. 하지만 결국 사랑했어. 너를.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나는 그걸 알면서도 막지 못했어. 그녀가 넌 진실을 알게 되길 바랐거든. 재혁은 입술을 깨물었다. 어머니, 왜 이제 말하세요? 이제야 말할 수 있으니까. 당신도 죄인이에요. 그래, 나는 죄인이야. 하지만 너라도 끝내야 하잖아.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그 아이 장례는 내가 치렀다. 뭐라고요? 익명으로. 그녀는 화장을 원했어. 유골은 바다에 뿌렸어. 너를 보며 웃더라.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녀가 그랬어요? 응.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 그 사람에게 진실을 남겨주세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이제 그 진실을 전해야겠네요. 어디로 가니? 그녀가 있던 바다로. 은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재혁아, 사람은 누구나 자기 진실을 가지고 살아. 하지만 그 진실이 사랑으로 바뀌는 순간 비로소 살아있는 거야. 그녀의 눈엔 오랜 세월 묵은 눈물이 맺혔다. 그 밤 그는 바다로 향했다. 부산 앞바다, 그녀의 유골이 뿌려졌다는 곳. 파도가 부서지고 바람이 차가웠다. 그는 바닷가에 무릎을 꿇었다. 지안 씨, 당신 아버지의 이름을 이제 기억할게요. 당신이 감당한 세상 이제 내가 맡을게요.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어디선가 향기 같은 기억이 흐르듯 지나갔다. 그는 미소 지었다. 이제 당신은 내 안에서 살아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달빛이 그 눈물을 비쳤다. 그 순간 멀리서 전화가 왔다. 비서의 목소리였다. 부회장님, 유원장 부속 문서에서 새로운 자료가 나왔습니다. 무슨 자료요? 회장님이 죽기 전날 직접 녹음한 파일이요. 그의 심장이 멎었다. 보내주세요. 메일이 도착했다. 파일 이름은 짧았다. 진실. mp3. 그는 플레이 버튼을 눌렀다. 윤 회장의 목소리가 흘렀다. 재혁아, 너는 언젠가 나를 증오하겠지. 하지만 그 여자는 널 지키기 위해 거짓을 선택했다. 그녀가 널 배신한 게 아니라 너를 살렸단다. 그의 눈이 젖었다. 녹음은 거기서 끊겼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이제야 모두 들리네요. 그의 가슴이 천천히 열렸다. 죄책감의 무게가 조금씩 풀렸다. 새벽의 빛은 푸르스름했다. 윤재혁은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스며들었다. 책상 위엔 노트북 화면이 멈춰 있었다. 진실. mp3 파일 마지막 재생 시간 314. 그 숫자가 그녀의 생일이라는 걸 깨달은 순간 그는 숨을 삼켰다. 그녀는 끝까지 모든 것을 맞추어 놓고 떠났다. 그는 회의 일정을 취소했다. 이사회 멤버들이 그를 찾았지만 그는 응답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하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리고 거기에 조용히 적기 시작했다. 나는 아버지의 죄를 밝혔고 이제 내 죄를 기록한다. 그의 손끝이 떨렸다. 그 글자는 서류가 아니라 기도였다. 그날 저녁 어머니가 그를 찾았다. 재혁아, 세상은 너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상관없어요.
이제 나는 누군가의 용서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서는 받는 게 아니야. 알아요. 주는 거죠. 은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그럼 네가 날 용서하겠니?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어머니를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아무것도 모른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 아이, 서지한 그녀는 너를 살렸어. 그래서 난 이제 살아야 해요. 며칠 후, 그는 재단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늘 이 시간부로 대한그룹은 해체됩니다. 모든 자산은 공익재단으로 전환됩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회사를 없앤다고요? 이건 미친 짓이에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진실이 무너진 곳에서 성장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을 위한 회사를 만들 겁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누군가는 박수를 쳤다. 누군가는 돌을 던졌다. 그러나 그는 미소 지었다. 그 얼굴엔 오랜만에 평화가 있었다. 밤이 되자 그는 빈 회의실에 혼자 앉았다. 의자 10줄, 마이크 하나, 조명 하나. 그는 작게 속삭였다. 지한 씨, 당신 말 맞아요. 진실은 결국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렀다. 그 눈물은 책상 위로 떨어져 작은 원 하나를 그렸다. 며칠 후, 그는 부산으로 다시 향했다. 그녀가 흩어졌던 바다. 그곳에 작은 비석이 세워져 있었다. 서지한 1987-2023. 진실은 배신보다 오래 남는다. 그는 꽃을 올려놓았다. 바람이 불었다. 꽃잎이 흩날렸다. 이제 당신 말 따라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난 당신을 용서했고 나도 용서받았어요. 그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 속에서 속삭이는 듯했다. 그럼 이제 살아요. 그는 미소 지었다.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그 바람 속에는 그녀의 향기가 남아 있었다. 그날 밤 그는 노트북을 열었다. 새 파일을 만들었다. 파일 이름은 짧았다. 서지한의 세상. DOCX. 그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녀는 내가 살아온 세상을 무너뜨렸고 그 무너짐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숨을 쉬었다. 그의 손끝은 멈추지 않았다. 그 글은 그의 참회였고 그녀를 세상에 돌려주는 행위였다. 새벽 4시.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그는 커튼을 걷었다. 첫 햇살이 유리창을 비쳤다. 그의 얼굴에 빛이 스며들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끝났어요. 아니, 시작이었다. 그의 눈빛 속에는 더 이상 죄가 없었다. 오직 사랑만 남아 있었다. 아침의 빛은 투명했다. 창문을 통과한 햇살이 유리 바닥을 타고 흘렀다. 윤재혁은 새로 생긴 재단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벽에는 한 문장이 걸려 있었다. 진실은 배신보다 오래 남는다. 그는 그 문장을 조용히 바라봤다. 이제 그것은 그녀의 유언이자 그의 삶이었다. 그는 창문을 열었다. 바람 사이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재단 건물 아래에는 윤재혁 장학센터 현판이 세워져 있었다. 아이들이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지한 씨, 이제 우리가 만든 세상이네요. 그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그녀의 펜이 들어 있었다. 오래전 그녀가 보고서를 쓸 때 쓰던 그 펜. 그는 펜을 손에 쥐었다. 이제 당신의 펜으로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쓸게요. 그의 손끝이 따뜻했다. 그 온기 속에 그녀의 숨결이 남아있는 듯했다. 점심 무렵 재단의 한 소녀가 찾아왔다. 18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다. 저 여기 지원서 내려왔어요. 그는 미소 지었다. 이름이 뭐예요? 서하진이요. 순간 그의 손끝이 멈췄다. 부산 출신이에요? 네. 엄마가 예전에 그곳에서 살았대요. 혹시 어머니 성함이? 서지한이에요. 세상이 멈췄다. 그의 심장이 천천히 뛰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그분이 남긴 편지가 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윤재혁에게. 하진이 손으로. 그의 눈이 젖었다. 그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편지 속엔 짧은 문장만이 적혀 있었다.
당신이 진실을 세상에 돌려줬다면 이 아이를 세상에 돌려주세요. 이 아이가 내 마지막 사랑이에요. 그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지한 씨. 그는 속삭였다. 당신은 끝까지 사랑으로 진실을 완성했네요. 하진은 그의 앞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혹시 선생님이 엄마를 아셨어요? 그녀는 내 모든 것이었어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그럼 이제 저에게 엄마처럼 가르쳐 주세요. 그는 미소 지었다. 그래요. 이제 내가 당신의 선생이 될게요. 시간은 흘렀다. 그녀는 재단에서 공부했고 그의 곁에서 성장했다. 그는 가끔 그녀를 보며 지안을 떠올렸다. 같은 눈빛, 같은 손짓, 같은 웃음. 그러나 이제는 아프지 않았다. 그 닮음이 그에게 평화를 줬다. 어느 겨울, 그녀가 물었다. 선생님, 사람은 왜 용서해야 하나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야. 나를 다시 살게 하는 거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선생님은 이제 살고 있나요? 응, 이제는. 그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단단했다. 그해 봄, 그는 재단 건물 옥상에 작은 정원을 만들었다. 그녀와 함께 꽃을 심었다. 하얀 라일락, 노란 튤립, 그리고 분홍색 벚꽃. 그녀가 물었다. 왜 하얀 꽃이 이렇게 많아요? 그건 용서의 색이니까. 그녀가 웃었다. 그럼 분홍색은요? 그건 사랑의 기억. 그는 하늘을 보았다. 빛이 눈부셨다. 봄바람이 불었다. 꽃잎이 흩날렸다. 그는 그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다. 잘했어요. 이제 당신은 빛이에요. 그는 눈을 감았다. 눈물 한 줄기가 볼을 타고 내렸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기억이었다. 시간은 흘렀다. 재단이 세워진 지도 어느덧 5년. 윤재혁의 머리엔 흰빛이 섞였지만 그의 눈동자는 여전히 따뜻했다. 아이들이 재단 앞 운동장에서 뛰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에 섞여 도시의 회색을 조금씩 지워냈다. 하진은 23이 되었다. 긴 머리를 묶고 손에는 노트를 들고 있었다. 선생님, 오늘 발표 준비 끝났어요. 그래요? 주제는 뭐죠? 용서의 구조요.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건 어려운 주제인데. 엄마가 그랬어요. 용서는 기억을 지우는 게 아니라 기억 위에 새로운 꽃을 심는 거래요.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의 눈빛 속엔 지안의 잔향이 있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재단 강당에서 발표를 했다. 학생들과 교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진의 목소리는 또렷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해요. 하지만 진짜 용서는 그 잘못이 사라지길 바라지 않고 그 잘못을 품을 수 있을 때 시작돼요. 그는 객석맨 앞에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앞의 무대가 흐려졌다. 지안 씨, 당신이 남긴 씨앗이 이렇게 자랐어요.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쏟아졌다. 하진은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다. 그는 조용히 손뼉을 쳤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다. 이젠 내가 아니라 이 아이들이 세상을 바꾸겠지. 그날 밤 그녀는 재단 옥상에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빛이 유난히 선명했다. 그는 뒤따라 올라왔다. 하진 씨, 밤 공기 차가워요. 괜찮아요. 이 공기가 엄마를 생각나게 해요. 그는 조용히 그녀 곁에 섰다. 엄마가 했던 말 중에 제일 기억나는 게 있어요. 뭔데요? 사랑은 끝나도 마음은 남는데요. 그 마음이 진실이라고요. 그는 미소 지었다. 당신 엄마는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선생님도요. 그 순간 멀리서 벚꽃이 터졌다. 바람을 타고 꽃잎이 그들 주위를 감쌌다. 봄은 다시 왔다. 그는 해마다 이 계절이 두려웠지만 이제는 고요하게 맞이할 수 있었다. 재단 정원엔 새로운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다. 라일락, 튤립, 벚꽃, 그리고 새로 심은 한 그루의 은행나무. 하진이 말했다. 이 나무는 왜 심으셨어요? 은행나무는 천천히 자라요. 그런데 100년이 지나도 쓰러지지 않죠. 그게 용서의 시간이에요. 그녀는 웃었다. 그럼 이 나무가 자라는 동안 저도 누군가를 용서해야겠네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인생의 속도죠. 며칠 뒤, 그는 그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이건 당신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물건이에요. 그녀는 조심스레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은빛 원안에 작은 조약돌이 박혀 있었다. 이건 당신 어머니가 내게 줬던 거예요. 진실이 무겁게 느껴질 때마다 취라고. 하진은 그 목걸이를 손에 쥐었다. 눈가가 젖었다. 이제 제 차례네요. 그녀는 목걸이를 목에 걸었다. 그 순간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그녀의 어깨를 비쳤다. 빛이 그녀를 감쌌다. 그 빛 속에서 그는 마치 서지안을 다시 본 듯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그 눈을 보고 말했다. 울지 마세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니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시작이죠. 그날 저녁 그는 일기장에 글을 남겼다. 시간은 잔인하지만 기억은 그 잔인함을 아름답게 만든다. 그리고 사랑은 그 기억을 빛으로 돌려놓는다. 그의 펜 끝이 멈추지 않았다. 그는 알았다. 지금 이 순간이 그녀가 원하던 빛의 귀환이었다. 가을 햇살이 창문 가득 넘쳤다. 바람은 따뜻했고 도시는 한결 조용해 보였다. 윤재혁은 재단 옥상에서 하진을 내려다봤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그의 눈가에 작은 주름이 지났다. 그 주름 사이엔 세월과 평화가 함께 묻어 있었다. 선생님, 이제 이 재단 이름을 바꿀까 해요. 그녀가 말했다. 무슨 이름으로요? 서지안 기억재단. 엄마 이름이에요. 그의 손끝이 멈췄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좋아요. 그게 옳아요. 그녀는 밝게 웃었다. 이젠 사람들이 엄마 이름을 진실과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지안의 목소리가 바람 속에서 흐르는 것 같았다. 이제 당신이 세상을 써요. 며칠 뒤 재단 이사회가 열렸다. 그는 의장석에 앉지 않았다. 오늘부터 재단 대표는 하진 양이 맞습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모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직 괜찮아요. 세상은 준비된 사람보다 배운 사람을 기다려요.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순간 모든 자리의 의미가 바뀌었다. 재단은 변했다. 도시 전역에 무료 도서관이 세워지고 장학금 대신 기억 장학제가 생겼다. 학생들이 자신의 실패를 기록으로 남기면 그 기록이 다른 학생의 교재가 되었다. 실패는 누군가의 교과서가 돼야 한다. 그녀의 말이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진실의 세대라 불렀다. 그리고 윤재혁은 그 이름을 들으며 조용히 웃었다. 겨울밤, 눈이 내렸다. 그는 창문 밖을 보며 따뜻한 차를 마셨다. 문이 열리고 하진이 들어왔다. 선생님, 올해 재단 기념행사 연설 부탁드려요. 이제 그건 당신이 해야죠. 그래도 선생님 목소리가 없으면 안 돼요. 그는 웃었다. 그래요, 그럼 마지막으로. 행사 당일, 수백 명의 학생들이 홀을 가득 채웠다. 그는 무대에 올랐다. 마이크 앞에 서서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말했다. 사람은 누군가의 사랑 위에 서 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진실로 여기 섰습니다. 홀은 고요했다. 그는 계속 말했다. 그녀는 진실을 믿었고 나는 그녀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녀가 믿던 세상을 믿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울렸다. 진실은 결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곧 빛입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그 눈물은 평화였다. 행사가 끝난 뒤 하진이 그에게 왔다. 선생님, 오늘 말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젠 당신이 이어가야 할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선생님은요? 난 잠시 쉰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언제 돌아오실 거예요? 내 시간이 끝날 때까지. 그 밤, 그는 오래된 노트를 펴 마지막 페이지에 썼다. 진실이 사람을 살렸고 용서가 세상을 바꿨다. 이제 빛은 그녀의 세대로 넘어갔다. 그는 펜을 놓았다. 손끝이 따뜻했다. 바깥엔 눈이 쌓이고 있었다. 그 눈 위로 달빛이 비쳤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정말 괜찮아요. 봄은 다시 왔다. 하지만 이번 봄은 조금 달랐다. 윤재혁의 머리엔 하얀 빛이 더 늘었고 걸음은 느려졌다. 그는 새벽마다 제단 정원을 걸었다. 라일락 향기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잘했어요. 이제 당신은 괜찮아요. 그는 그 말을 마음속에 품은 채 하루를 시작했다. 어느 날 그는 오래된 창고를 정리하다 서재 안에 노트를 발견했다. 먼지 묻은 표지, 그리고 낡은 볼펜 자국. 첫 장엔 짧게 적혀 있었다. 진실이 사라진 곳에서도 사람은 다시 사랑할 수 있다. 그는 손끝으로 그 문장을 어루만졌다. 시간이 흘렀지만 그 필체는 여전히 따뜻했다. 그날 오후 그는 재단 강당에서 하진의 강연을 들었다. 수많은 학생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 세대는 진실을 무기로 삼지 않을 겁니다. 우린 그것을 빛으로 쓸 거예요. 그는 미소 지었다. 그 말은 지안의 언어였고 이제는 세상의 언어가 되었다. 행사가 끝난 뒤 하진이 그에게 달려왔다. 선생님, 오늘 어땠어요? 완벽했어요. 이젠 정말 제가 다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당신은 이미 하고 있어요.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다. 그 빛 속에서 그는 서지안을 보았다. 며칠 후 그는 건강검진 결과를 받았다. 의사의 얼굴이 어두웠다. 부회장님, 간 수치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는 의자에 앉아 창밖을 보았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위로처럼 들렸다. 밤이 되자 그는 병원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지안 씨, 나도 곧 갈게요.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 없이. 그의 눈에는 평화가 깃들었다. 며칠 뒤 그는 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일 시간 있어요? 네. 무슨 일 있으세요? 같이 바다 보러 가요. 그녀는 놀라 웃었다. 좋아요, 꼭 갈게요. 다음 날 부산의 바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 해안. 하진은 조용히 물었다. 선생님, 여기서 뭘 하셨던 거예요? 용서를 기다렸어요. 그럼 지금은요? 이젠 그 용서를 떠나보내러 왔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유리병을 꺼냈다. 그 안엔 모래와 꽃잎, 그리고 쪽지 한 장. 진실을 사랑으로 돌려주다. 그는 유리병을 바다에 던졌다. 물결이 그것을 삼켰다. 햇빛이 반사되어 반짝였다. 이제 됐어요. 그의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다. 하진이 그의 손을 잡았다. 선생님, 저 약속할게요. 이 재단 절대 무너지지 않게 할게요. 고마워요. 그는 미소 지었다. 이제 그 약속이 내가 사는 이유예요. 며칠 후 그는 병원에 입원했다. 창가에는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다. 그 안엔 하진이 심은 라일락 한 송이. 그는 매일 아침 그것에 물을 줬다. 그 향기가 병실을 채웠다. 이 향기, 당신이 좋아했죠. 그는 허공을 보며 속삭였다. 어느 새벽 그의 심장이 조용히 멈췄다. 표정은 평온했고 입가에는 미소가 남아 있었다. 의료진이 시트를 덮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그 빛이 그의 얼굴을 감쌌다. 마치 누군가가 그를 부드럽게 안아주는 듯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다. 하진은 검은 옷을 입고 그의 초상화 앞에 섰다. 선생님, 이제 당신의 진실은 우리 모두의 것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사진 속의 그는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다. 그날 밤 하진은 바다로 향했다. 달빛이 물결 위에 비쳤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선생님, 이제 제 차례예요. 당신이 남긴 세상, 제가 이어갈게요. 바람이 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그 바람 속에서 재혁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고맙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그가 떠난 뒤 도시는 이상할 만큼 맑았다. 재단 앞 가로수들이 새 잎을 틔웠고 하늘엔 미세먼지 하나 없이 푸른 빛이 번졌다. 하진은 매일 새벽 그가 걷던 길을 걸었다. 라일락 향기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그 향기 속에서 그녀는 늘 속삭였다. 선생님, 오늘도 잘 듣고 계시죠? 재단의 이름은 이제 서지안 윤재혁 기억재단으로 바뀌었다. 벽에는 두 사람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서로 다른 시선, 그러나 같은 방향. 진실을 바라보던 두 개의 눈빛. 학생들이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그 사진이 단순한 초상이 아니라 시작의 상징이라는 걸. 하진은 새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기억의 빛이라 불리는 프로젝트였다. 버려진 학교, 폐허가 된 공장, 폭력의 흔적이 남은 거리. 그녀는 그곳의 학생들과 벽화를 그렸다. 벽엔 이런 문장이 적혔다.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미래를 다시 그리는 것이다. 그 문장은 도시의 구호가 되었다. 신문, SNS, 광고판마다 그 말이 새겨졌다. 그녀는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우리는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를 만들 겁니다. 그게 저와 저를 가르쳐준 사람의 약속이에요. 사람들은 박수쳤다. 그 순간 그녀의 눈가에 작은 눈물이 번졌다. 그건 슬픔이 아니라 세대를 건너온 감정의 유산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재단 옥상에서 하늘을 봤다. 별빛이 유난히 가까웠다. 그녀는 속삭였다. 엄마, 선생님 보고 계시죠? 바람이 대답했다. 그럼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이제 제 세대의 빛을 지킬게요. 별빛이 더 밝아졌다. 시간은 흘렀다. 하진은 29이 되었고 재단은 국제단체로 성장했다. 그녀는 해외의 강단에 섰다. 진실은 국경이 없어요. 사랑도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청중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엔 세월을 이긴 힘이 있었다. 그건 서지안의 울림, 그리고 윤재혁의 침묵이 합쳐진 소리였다. 어느 날 그녀는 새로운 봉투 하나를 받았다. 보낸 사람 윤은아. 손끝이 떨렸다. 그녀는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다. 하진아, 네 어머니와 나는 한때 같은 죄를 지었지만 이제 같은 세상을 보고 있단다. 재혁이 내 얘길 자주 했어. 그는 네가 세상을 바꿀 거라 믿었지. 그리고 그 믿음은 맞았어. 편지는 그 말로 끝났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이제 모두의 용서가 완성됐네요. 그날 밤 하진은 재단의 전등을 끄지 않았다. 모든 창문에 불빛이 켜져 있었다. 멀리서 본 도시의 사람들은 말했다. 오늘 밤 별이 땅에 내렸대. 그건 사실이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속 진실이었으니까. 아침이 왔다. 하진은 아이들과 함께 바다로 갔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 바다는 우리 세대의 교과서예요. 왜요? 한 아이가 물었다. 누군가의 눈물이 여기에 흘렀으니까. 그 눈물이 세상을 바꿨거든요. 아이들이 바다를 바라봤다. 그들의 눈엔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빛만 있었다. 그녀는 파도에 손을 담갔다. 엄마, 선생님, 당신들이 흘린 눈물로 우린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어요. 바람이 불었다. 물결이 반짝였다. 그녀는 그 반짝임 속에서 두 사람의 미소를 보았다. 그리고 그 미소가 새로운 세대의 빛이 되었다. 그의 여름, 도시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를 품지 않았다. 윤재혁이 떠난 지 10년, 서지안 윤재혁 기억재단은 이제 국제 컨퍼런스의 이름이 되었다. 전 세계에서 학생들이 모였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 하진은 단상에 섰다. 그녀의 손에는 한 권의 책이 쥐어져 있었다. 빛으로 남은 사람들. 그녀는 조용히 첫 장을 폈다. 이 책은 두 사람의 이름으로 시작됩니다. 윤재혁, 서지안. 홀은 숨죽였다. 그들은 사랑했고 무너졌고 다시 세상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의 진실은 우리의 역사가 되었어요. 박수가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눈물이 섞인 감사였다. 밤, 그녀는 호텔 창가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봤다. 그 불빛들은 하늘의 별보다 더 가까워 보였다. 그녀는 책을 쓰다 말고 펜을 놓았다. 그 순간 창밖에서 낯익은 바람 소리가 들렸다. 하진아.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확실히 들렸다. 지켜줘서 고마워. 당신들이 있었으니까 제가 있었어요. 그녀는 눈을 감고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당신들의 이야기는 영원해요. 그 다음에 재단은 기억의 도서관을 열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고백을 기록할 수 있는 공간. 입구에는 커다란 구절이 새겨져 있었다. 용서는 끝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시작이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빛이 될 거예요.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녀는 윤재혁이 처음 그녀에게 말했던 그 미소를 떠올렸다. 가을 저녁 하진은 재단 정원 한가운데 서 있었다. 라일락이 지고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었다.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선생님, 이제 당신의 시간이 완전히 끝났어요. 하지만 당신의 빛은 시작이에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 눈 뒤로 한 세대의 기억이 흘러갔다. 늦가을, 은하 여사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유언은 단 하나였다. 모든 꽃을 라일락으로 심어다오. 장례식장 정원엔 보랏빛 향기가 가득 찼다. 하진은 그 향기 속에서 그녀의 손을 떠올렸다. 따뜻하고 단단했던 손. 이제 모두가 하나로 돌아갔네요. 그날 밤 비가 조용히 내렸다. 그녀는 재단 옥상에 올라 빛나는 도시를 내려다봤다. 모든 가로등이 은은하게 흔들렸다. 그 빛이 파도처럼 번졌다. 그녀는 속삭였다. 엄마, 선생님, 당신들이 남긴 빛이 도시 전체를 비추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 속에서 두 목소리가 겹쳐 들렸다. 우린 여기 있다. 잘하고 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볼을 타고 떨어졌지만 그 눈물은 따뜻했다. 그의 겨울, 진실의 광장이 완공됐다. 거대한 유리돔 안에는 서지안의 펜, 윤재혁의 노트, 그리고 하진의 목걸이가 전시됐다. 아이들이 그 앞에 섰다. 이게 진짜 영웅의 이야기야? 응. 거짓보다 진실이 더 용감하다는 이야기. 그들의 눈에 별빛이 비쳤다. 그건 희망이었다. 그 밤 하진은 기념관 앞에서 혼잣말했다. 선생님, 당신의 이야기가 이제 사람들의 언어가 됐어요. 그게 영원이라는 거죠? 바람이 대답했다. 그래, 그게 영원이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속엔 세대를 넘은 평화가 담겨 있었다. 겨울의 끝자락이었다. 눈이 조용히 내렸다. 도시의 빛들은 흐릿했고 하늘은 유리처럼 투명했다. 하진은 새벽길을 걸었다. 그녀의 손엔 한 권의 얇은 책이 들려 있었다. 기억의 시. 그녀가 쓰고 있던 마지막 원고였다. 그녀는 도서관 안가장 구석자리로 갔다. 거기엔 윤재혁이 앉던 의자가 그대로 있었다. 시간이 멈춘 자리. 그녀는 조심스레 책을 폈다. 첫 페이지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시간은 모든 것을 휩쓸지만 기억은 그 파도 위에 빛을 띄운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선생님, 이제 당신의 시간을 쓰고 있어요. 바깥엔 라일락 꽃눈이 올라오고 있었다. 겨울과 봄이 맞닿는 순간 공기엔 묘한 냄새가 섞였다. 그녀는 펜을 들었다. 손끝이 떨렸지만 따뜻했다. 기억은 사람의 형태로 남는다. 진실은 그 사람의 숨결로 전해진다. 글씨가 종이 위에 흘러갔다. 그 흐름은 기도처럼 부드러웠다. 그날 저녁 하진은 재단홀을 돌았다. 벽마다 아이들의 그림이 걸려 있었다. 하나같이 밝고 따뜻했다. 전쟁, 고통, 가난 대신 손 맞잡은 사람들의 그림. 그녀는 미소 지었다. 이게 진짜 빛이구나. 밤이 되자 창문 밖에 눈이 더 세차게 내렸다. 그녀는 책상 위에 촛불을 켰다. 불꽃이 작게 흔들렸다. 그녀는 일기를 썼다. 어머니, 선생님. 이 도시는 이제 당신들의 이름을 빛으로 기억합니다. 나는 오늘도 아이들에게 사랑을 가르쳤어요. 그게 당신들이 남긴 언어예요. 그 순간 어디선가 창문이 살짝 열렸다. 바람이 불어들어와 촛불을 흔들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오셨군요. 공기 속에 두 사람의 숨결이 섞여 있었다. 한 사람은 라일락 향, 또 한 사람은 종이 잉크 냄새였다. 잘했어. 이제 괜찮아. 그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그녀는 창밖으로 눈을 보았다. 도시는 하얀 빛 속에서 숨쉬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게 돌아왔네요. 그녀의 속삭임은 기도처럼 잔잔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이 도서관 문을 열었다. 책상 위엔 기억의 시가 놓여 있었다. 마지막 장엔 이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진실은 시간을 이기고 사랑은 진실을 이긴다. 아이들은 조용히 그 문장을 읽었다. 그리고 서로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창문 사이로 햇살이 들어와 그들을 감쌌다. 그 빛은 라일락 향과 함께 도시 전체를 덮었다. 그 밤 도시의 사람들은 이상한 꿈을 꾸었다. 누군가는 어린 시절의 자신을 만났고 누군가는 잊었던 이의 목소리를 들었다. 모두가 눈을 뜨자 마음이 가벼워졌다. 누구도 이유를 몰랐다. 하지만 그건 아마도 한 세대가 다음 세대를 용서한 밤이었을 것이다. 세월이 흘렀다. 사람들은 그녀를 기억의 시인이라 불렀다. 하진의 머리카락은 은빛으로 물들었지만 그 눈동자는 여전히 봄빛을 품고 있었다. 재단은 이제 세계 여러 나라에 지부를 두었다. 그녀의 이름은 교과서와 다큐멘터리에 함께 실렸다. 그러나 그녀는 늘 말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랑의 이야기예요. 그날 아침 창밖엔 라일락이 피어 있었다. 오랜만에 향기가 짙었다. 그녀는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 바람엔 먼 기억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선생님, 엄마, 오늘도 라일락이 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용히 방 안을 채웠다. 책상 위엔 낡은 노트가 있었다. 표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기억의 시 이 빛의 계절. 그녀는 펜을 들었다. 손끝이 약간 떨렸지만 그 떨림은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봄이 다시 올 때마다 나는 용서를 새로 배운다. 글씨가 종이 위에서 흔들리며 피어났다. 정오가 되자 재단의 젊은 대표가 찾아왔다. 그는 그녀가 키워낸 세대였다. 선생님, 오늘은 기억도서관 30주년이에요. 기념식에 꼭 와주셔야죠.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곳엔 이미 내 마음이 가 있단다. 그럼 카메라라도 연결해 드릴게요. 그래요. 그는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 속에 수많은 얼굴이 비쳤다. 각 나라에서 모인 학생들이 진실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들의 목소리가 하나의 음악처럼 들렸다. 우리는 기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사랑으로 세상을 기록한다. 그녀의 눈가가 젖었다. 이제 정말 됐구나. 저녁 무렵 하진은 혼자 정원에 나갔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떨어지고 있었다. 그 나무는 재혁이 심었던 그 나무였다. 그녀는 나무에 손을 얹었다. 이 나무 여전히 자라고 있네요.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들이 살짝 흔들렸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응, 나도 아직 자라고 있어요. 밤이 찾아왔다. 하진은 의자에 앉아 라디오를 켰다.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흘렀다. 그녀는 손에 목걸이를 쥐었다. 서지안의 것. 조약돌이 은은하게 반짝였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엄마, 당신의 사랑은 세대를 건넜어요. 공기가 잠시 떨렸다. 그녀의 귓가에 목소리가 스쳤다. 잘했어, 하진아. 그녀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러나 그 눈물은 따뜻했다. 새벽이 다가왔다. 달빛이 커튼 사이로 들어와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났다. 창문을 열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많았다. 그 별들 사이에 두 개의 빛이 유난히 가까웠다. 엄마, 선생님.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 속에 녹았다. 이제 제가 갑니다. 다음 세대에게 제 빛을 넘기고. 다음 날 아침, 재단 직원이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책상에 앉은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창밖에선 새가 울고 라일락 향이 방 안을 채웠다. 노트 위엔 마지막 문장이 남아 있었다. 사랑은 진실의 다른 이름이었다. 그날 저녁 도시는 라일락 향으로 가득했다. 사람들은 자연스레 하늘을 올려다봤다. 누군가 말했다. 오늘 별이 두 개 더 생겼어. 사람들은 그 별에 이름을 붙였다. 지안과 재혁. 그리고 그 곁에 작은 별 하나. 하진. 10년이 흘렀다. 세상은 또다시 달라져 있었다.
AI와 인간이 공존하는 시대.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묻고 있었다. 진실이란 무엇일까? 그때마다 사람들은 한 이름을 떠올렸다. 서지한, 윤재혁, 그리고 서하진. 그 이름들은 역사책의 한 줄이 아니라 세상 곳곳의 표지판이 되었다. 기억도서관은 이제 전 세계 120개국에 세워져 있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남겼고 그 기록이 다시 다른 사람의 삶을 바꾸었다. 그 도서관의 입구엔 늘 같은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진실은 세대를 건너며 언어를 바꾼다. 아이들은 그것을 빛의 공식이라 불렀다. 서울 본관의 전시장. 새로운 세대의 학생들이 모였다. 그들 중엔 16살 소년 하나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윤도현. 그는 조용히 전시된 유리 케이스 앞에 섰다. 그 안엔 오래된 목걸이 하나가 있었다. 은빛 조약돌. 그리고 아래엔 설명문이 적혀 있었다. 이 목걸이는 세대를 연결한 사랑의 증표입니다. 착용자는 세상에서 진실을 전할 책임을 집니다. 소녀는 그 문장을 읽고 속삭였다. 나도 누군가를 지켜야겠구나. 며칠 후 그는 학교 신문에 글을 실었다. 진실은 거창하지 않다.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마음 하나가 세상을 바꾼다. 그 글은 SNS에서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그 문장에 해시태그 기억잇빛 태그를 달았다. 그날 밤 도시의 모든 광고판이 한순간 같은 문장으로 바뀌었다. 기억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다. 기억도서관의 관리자들이 놀라 뛰어왔다. 누가 시스템을 바꾼 거야? 그러나 아무도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다. 어쩌면 그것은 한 세대의 약속이 다시 깨어난 순간이었는지도 몰랐다. 그 무렵 부산의 오래된 골목. 한 노파가 지나가던 아이에게 물었다. 얘야, 요즘 사람들은 아직도 진실을 믿니? 아이의 대답은 단순했다. 진실은 믿는 게 아니라 사는 거래요. 노파는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동자엔 옛날 서지안의 온기가 남아 있었다. 밤이 되자 도시는 다시 라일락 향으로 덮였다. 그 향은 바다를 건너 산을 넘어 새로운 세대로 스며들었다. 어디선가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세상은 왜 이렇게 예뻐요? 누군가가 그걸 지켜줬거든. 누군데요? 기억 속의 사람들. 하늘에는 여전히 세 개의 별이 빛나고 있었다. 그 별들 사이에 새로운 작은 빛이 하나 더 생겼다. 그건 이름 없는 별이었지만 누구나 알았다. 그건 다음 세대의 불씨였다. 사람들은 매년 봄이면 그 별을 바라보며 같은 시를 읊었다. 당신이 남긴 빛이 오늘도 우리의 길을 비춥니다. 당신의 진실이 우리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 시는 국가의 교과서에도 실렸다. 누군가는 그 시를 노래로 만들었다. 누군가는 그것을 영화로, 또 누군가는 자신의 일기로 남겼다. 그리고 언젠가 세상 어딘가의 한 아이가 그 시를 처음 배운 날 이야기는 다시 시작될 것이다. 그 아이가 묻겠지. 사람은 왜 진실을 말해야 하나요? 그러면 누군가 대답할 것이다. 그게 사람의 빛이니까. 밤하늘은 유난히 밝았다. 별들이 너무 많아 오히려 어두움이 사라졌다. 그날은 기억의 날이었다. 사람들은 도시 곳곳에 초를 켰다. 거리는 작은 별들로 가득했다. 아이들이 손에 쥔 초를 들고 속삭였다. 서지안, 윤재혁, 서하진. 당신들이 남긴 세상이에요. 그들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하늘로 올라갔다. 서울의 기억광장 중앙 유리도만엔 여전히 세 개의 별이 떠 있었다. 지안, 재혁, 하진. 그리고 그 곁에 새로 생긴 하나의 별. 그 이름은 희윤. 도연의 딸이었다. 그녀는 라일락 향이 가득한 밤 공기 속에서 물었다. 아빠, 저 별들이 진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 그들은 사람인데 동시에 별이 됐지. 그럼 나도 언젠가 별이 될 수 있어요? 진실을 지킨다면 누구나 별이 될 수 있어. 그녀의 눈동자가 반짝였다. 그 빛은 첫 세대의 불빛과 똑같았다. 그날 밤 세계 각국의 하늘에서 동시에 세 개의 유성이 흘렀다. 사람들은 휴대폰을 꺼내 촬영했지만 그 영상에는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다. 다만 한 문장만 남았다. 기억은 끝나지 않는다. 도서관의 전자 스크린이 갑자기 켜졌다.
모든 화면에 같은 글귀가 나타났다. 빛은 사람을 닮아야만 한다. 누가 보낸 신호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그러나 사람들은 직감했다. 이건 마지막 인사라는 걸. 그날 이후 매년 봄이면 도시는 스스로 라일락 향으로 뒤덮였다. 그 누구도 꽃을 심지 않았지만 향은 어김없이 찾아왔다. 과학자들은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았다. 그건 약속의 계절이었다. 세대와 세대가 손을 맞잡는 날. 희유는 도서관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읊조렸다. 사랑은 기억의 언어, 진실은 그 언어의 침묵. 그 순간 하늘에서 별빛 한 줄이 떨어졌다. 그 빛은 그녀의 손바닥 위에 내려앉았다. 따뜻했다. 그녀는 웃었다.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들.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은 마치 세 사람의 숨결 같았다. 잘 지켜줘서 고마워. 이제 내 세상이야. 빛은 계속 이어질 거야.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별빛이 파도처럼 흔들렸다.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모든 시간이 하나로 녹아들었다. 새벽의 하늘은 유리처럼 맑았다. 별들이 저마다의 속도로 빛나고 있었다. 세상은 고요했고 공기 속엔 라일락 향과 잉크 냄새가 섞여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그러나 그 정적 속에서 세상의 모든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었다. 기억도서관 중앙홀. 거대한 유리 천정 아래 새로운 세대의 아이들이 원을 그리고 앉아 있었다. 그들은 책을 펼쳤다. 책의 제목은 하나였다. 빛의 서. 페이지마다 서지 안의 문장, 윤재혁의 기록, 하진의 시, 그리고 그 이후 세대의 고백이 차례로 이어져 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었다. 한 도시의 역사도 아니었다. 인류가 남긴 한 문장의 진화였다. 아이들 중 한 명이 물었다. 선생님, 왜 이 책엔 끝이 없어요? 교사가 미소 지었다. 그건 계속 써야 하기 때문이지. 누가요? 우리가, 그리고 너희가. 아이들이 웃었다. 그 웃음은 오래된 기억의 향처럼 따뜻했다. 그때 천정 위로 빛이 내려왔다. 햇살도 아니고 전등도 아니었다. 그건 하늘에서 흘러내린 기억의 빛이었다.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씩 스쳤다. 그 빛은 언어를 넘어 마음의 언어로 들렸다. 사랑하라. 기억하라. 용서하라. 그 세 단어가 공기 속에 번졌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다. 은행잎이 떨어지고 라일락 꽃잎이 날렸다. 그 잎들이 도시를 덮었다. 그 향 속에서 사람들은 이유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그 눈물엔 슬픔이 없었다. 그건 세대의 인사였다. 당신들이 남긴 세상, 잘 살고 있습니다. 밤이 되어도 도시는 어두워지지 않았다. 모든 창문마다 불빛이 남아 있었다. 누군가는 책을 읽고, 누군가는 편지를 쓰고, 누군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기도했다. 그 모든 행위가 하나의 빛의 서사가 되었다. 하늘 위, 세 개의 큰 별과 두 개의 작은 별이 나란히 떠 있었다. 그 별빛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원을 이루었다. 그 원은 끝나지 않는 이야기의 형상이었다. 그 순간 도시 전체에 한 문장이 울려 퍼졌다. 누가 말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그러나 모두가 들었다. 사람은 빛이 되어야 한다. 바람이 불었다. 창문이 흔들렸고 모든 꽃잎이 하늘로 올랐다. 그 꽃잎들은 흩어지지 않았다. 하나의 거대한 파동이 되어 하늘로, 별로, 기억으로, 영원으로 이어졌다. 그때 시간은 완전히 멈췄다. 지안의 미소, 재혁의 눈빛, 하진의 목소리, 그리고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숨결이 한 문장 속으로 스며들었다. 진실은 사람이고, 사람은 사랑이며, 사랑은 빛이다. 그 문장이 세상을 덮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빛의 날을 기억했다. 누군가는 그것을 기념일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그것을 부활이라 불렀다. 그러나 그 어떤 이름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건 단지 모든 이야기가 하나로 이어진 날이었으니까. 그리고 어디선가 새벽을 걷는 한 아이가 있었다. 그의 손에는 빛의 서가 들려 있었다. 그 아이는 미소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웃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나의 이야기를 쓸 차례네요. 바람이 대답했다. 그래, 다시 시작이야.